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그 제목이 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좀 황당할 겁니다. 미국의 횡재라는 제목인데, 횡재라는 게 뭡니까? 횡재는 아주 정말 그 예상치 않았게, 예상치 않은 거 뿐만 아니고 예상했을 수도 있겠네요. 로또 샀다가 당선되면은 그게 횡재니까. 로또 산 사람은 뭐 몇백만 분의 일이지만은 예상을 하긴 했을 것 같습니다. 하여간 그 엄청난 재물을 그 재산 뭐 이런 거를 뜻밖의 얻는 상황, 이것을 횡재라고 하는데, 제가 이 제목을 미국의 횡재라고 붙인 것은 지난 그 12월 달 제가 그 미국에 한 2주 정도 다녀왔는데, 그 12월이면은 그 크리스마스 시즌이 겹쳐 있는 그 무렵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미국 그 유학할 때도 뭐 저 가난한 시절이니까 보통 그 사고 싶은 물건이 있으면은 크리스마스 끝난 다음 날 갑니다. 12월 26일 날 이제 다 백화점들이 문을 여는데, 이제는 다 파장이기 때문에 있던 물건들 안 판긴 거를 완전히 절반값으로 팔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유학생들은 12월 크리스마스 선물을 다 12월 26일 날 사러 가는데, 금년에도 한번 그 미국 간 김에 12월 26일 날 뭐 백화점에 가가지고 또 뭐 미국 그 가게들 가가지고 그 뭐 좀 싸게 뭐 물건 좀 사야 되겠다고 갔었는데, 갔더니 없더라고요. 다 팔리고. 야, 이게 확실히 장사가 잘 되긴 잘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우리 애들 말로 자뻑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어요. 금년 1년은 끝내주는 해였습니다라고 자뻑을 했는데, 그 자뻑한 것 중에 보면은 미국 역사상 거의 한 20년 만에 미국 실업률이 제일 적습니다. 그 실업자가 제일 적은 해가 2017년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그 코스피 지수 뭐 이렇게 갖고 그 주식 가격이 있는데, 미국에서는 다우 지수라고 해가지고 그 주식 값을 가지고 경기가 좋다 나쁘다를 반영하는데, 지금 그것이 계속 최고가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2만 5천 포인트를 넘었습니다. 하여간 역사 이래 제일 높은 점수죠. 근데 그 점수가 높은 것뿐만 아니라 오르는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나처럼 단기간에 이렇게 1000점씩 오른 적은 없다라고 이제 자랑을 하는데, 그것은 뭐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소비자들 컴포트 지수라는 거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물건을 산 다음에 기분이 유쾌해야 돼요. 이거 내가 잘 샀다, 또 살 거야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것이 소비자 안락 지수인데, 그거가 또 지금 뭐 거의 수십 년 만에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미국 경기가 회복되고 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그냥 이 외부자로서도 볼 수가 있었는데, 제가 그 서점에서 우연히 책을 발견했는데, 책이 이 책입니다. 윈드폴이라는 단어가 횡재라는 단어입니다. 횡재.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지금의 경제 상황을 자기 스스로도 횡재라고 생각하고 있구나 하는, 이게 지난 11월 달에 나온 책이에요. 그 윈드폴 횡재인데, 이 부제가 How the New Energy Abundance Upend Global Politics and Strengthen American Power. 뭐 아주 제목도 간단하죠. 새로운 에너지의 어번던스라는 건 막 넘쳐 흐른다는 뜻입니다. 그 미국이 그 에너지가 넘쳐 흐르는데, 이 새롭게 넘쳐 흐르는 미국의 에너지가 어떻게 업엔드는 뒤엎다 하는, 이거 뒤집어 놓다는 뜻이죠. 세계 정치를 뒤집어 놓았고, 그리고 strengthen American power, 미국의 힘을 강하게 만들었는가.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는 조금 이 현상에 대해서 둔감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현상에 대해서 둔감한데, 지금 2017년, 2018년 세계 정치의 가장 중요한 화두는 미국의 부흥입니다. 미국의 부흥. 이거는 제가 제 개인 말이 아니라 2012년입니다. 2012년 1월, 2월호 포린 폴리시라는 잡지에, 그 1, 2호라는 거는 그 잡지가 1년에 6번 나오기 때문에 1, 2, 3, 4 이렇게 나옵니다. 그 2012년 1, 2월호 포린 폴리시 잡지에 그 사설이 나왔는데, 그 사설에 무슨 얘기가 나왔었냐면은 한 10여 년 전에 국제정치의 최대 화두, 그러니까 국제정치 좀
하는 사람들이 그냥 입에 달고 살던 말이 반테러 전쟁이었습니다. 반테러 전쟁. 2001년에 그 오사마 빈 라덴에 의해서 이제 미국이 공격받은 다음에 모든 사람이 반테러 전쟁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국제 정치는 반테러 전쟁 이야기입니다. 그러다가 그 포린 폴리시 사설에 의하면은 지난 10여 년 동안은 모든 국제 정치학 공부하는 사람들, 국제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입에다가 달고 산 말이 중국의 부흥입니다. Rise of China. 중국의 부흥이라 하여간 뭐 중국의 부상이네요. 부상. 중국이 크고 있다. 그런데 2012년 1월, 2월호에 앞으로 국제 정치의 가장 중요한 화두는 아메리칸 에너지 붐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석유 붐, 미국의 에너지 붐이 될 것이다 했는데 지금 그 논설이 나오고 지금 이제 6년이 된 것이죠. 바로 6년이 됐는데 그 이런 책까지 나오고 있다. 윈드폴. 미국이 횡재를 했다. 그리고 그 횡재한 것은 석유 때문에 횡재를 한 것이고 그리고 그래서 지구 정치가 다 뒤바뀌었다는 그 얘기입니다. 미국이 석유 때문에 그냥 뭐 석유 때문에 그러면 말이 좀 엎어져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미국이 지난 한 20년 동안 한 모든 전쟁의 배후는 석유입니다. 중동 가서 미국의 중동 정책이 참 미국의 제일 중요한 정책인데 중동에 석유가 한 방울도 없었다면은 그런 정책이 나왔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지금 중동에 석유가 많은데 미국도 많아요. 그래서 중동 석유는 미국이 별로 이제 뭐 이렇게 꼭 탐내는 석유가 아닙니다. 바로 지구 정치를 업엔드 뒤에 바뀌어놓고 그리고 미국을 무지하게 강하게 했다라고 하는데 그리고 미국이 여기에 보면은 뭐 미국 GDP 성장에 석유가 얼마나 기여하는지 그런 얘기들이 아주 데이터가 쭉 잘 나와 있습니다. 아주 그 분석을 한 책인데 미국이 그럼 석유가 얼마나 많은데 이걸 가지고 세상을 바꿔놓는다고 얘기하느냐? 요거는 이제 작년에 나온 책입니다. 퓨얼링 프리덤 이것도 제목이 아주 막강하죠. 기름이 많아서 이제 세계는 자유롭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의 책입니다. 퓨얼링이라는 거는 이제 자동차에 기름 넣는 거죠. 주유하는 겁니다. 자유를 위한 주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석유가 그냥 폭발하는 바람에 이제 전 세계가 자유로운 그러니까 미국이 전 세계를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세월이 되었다는 얘기인데 여기에 미국이 얼마나 석유가 많다는 얘기를 아주 그 놀랍게 써 있는 건데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America has more recoverable energy supplies than any nation by far. 미국은 압도적인 차이로 어느 나라보다도 더 많은 recoverable energy 꺼내 쓸 수 있는 recoverable 그러니까 발견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recoverable energy가 어느 나라보다도 많다. 압도적으로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말은 진짜 결정적인 언급입니다. We have more oil and natural gas than Saudi Arabia, Iran, Russia, China, and all of the OPEC nations combined. 내추럴 가스, 천연가스하고 석유가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러시아, 중국 그리고 모든 오페크 나라를 다 합친 것보다도 더 많다. 이거 아마 이 뉴스를 이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정말이야라고 좀 반문하실 수 있는 분도 있을 정도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나 뭐 미국 대통령들이 매년 연초에 그 연두 교소를 얘기를 하죠. 연두 그 국민에 대한 그 보고서를 연설을 하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은 석유와 천연가스 생산량이 각각 세계 1등이 되었습니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상식적으로 다 석유를 사우디아라비아보다 앞섰고 그리고 가스를 러시아보다 앞섰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그럼 얼마나 많으냐? 지금 여기 다 합친 것보다 더 많다고 그랬는데 조셉 나이라는 교수는 미국은 200년 쓸 석유가 있다. 미국 혼자 쓰면은. 그리고 혼자 쓰면은 100년 이상 쓸 가스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 그 로키 산맥에 있는 쉐일이 다시 발견됐는데 로키 산맥에 있는 쉐일을 그 미국 학자들이 얼마나 많이 매장되어 있느냐를 지금 모르는데 제가 이제 그 살펴본 자료로 최대 매장량이 2조 배럴 정도 있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2조 배럴은
미국이 지금 쓰는 식으로 쓰면 300년도 더 쓰는 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엄청난 것 때문에 뭐 트럼프 대통령이 잘해서가 아니라 또는 오바마 대통령이 그 말기에 아주 경기가 좋았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뭐 탁월하게 경제 정책을 했다기보다도 이 환경이 너무나 좋아졌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미국이 지금 경기가 좋고 그리고 국제 정치에 대한 미국의 그 감이 옛날하고 달라졌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미국이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일, 옛날에 못하던 일이 있었는데 지금은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진 것이죠. 그런 것들을 좀 잠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요 글을 제가 그 미국의 횡재라는 그 제목으로 주간조선에 기고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방송 보실 때는 그 주간조선이 이제 이미 이 발간이 된 이후일 텐데 요 자세한 내용을 그 잡지에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석유를 사오는데 석유는 국제 정치에서 1차 대전 때부터 지금까지 이거는 정말 피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석유 한 방울은 피 한 방울이라고 얘기한 그 미국 해군 제독도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석유를 그 사오는 그 중동에서부터 이 석유를 여기까지 사오는 그 석유 회로를 우리가 그 라이프라인이라고 부릅니다. 생명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뭐 석유가 그냥 항상 뭐 충분한 거로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서 오는 길이 차단되면은 우리는 당장 내일부터 자동차를 못 탈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만 못 타는 것이 아니라 전기도 못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대 문명의 가장 중요한 것이 석유이기 때문에 석유를 피라고 말하고 그 석유를 사오는 길을 생명선이라고 말하는데, 그 미국도 중동에서부터 이제 석유를 사갔죠. 그 미국이 그 이란 앞바다 호르무즈 해협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미국까지 가는 그 길을 미국 사람들도 생명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미국은 의존도가 우리나라는 100%죠. 그 미국은 그렇게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마저 끊어지면 미국도 죽는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중동을 지켰는데 이제는 그런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중동의 석유 국가한테 미국은 그때 조금 좀 이렇게 그 아부를 떨었죠. 이스라엘을 사실은 지지하면서도 중동 국가들한테도 잘해줘야 되고 팔레스타인도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중동 국가의 비위를 맞춰야 될 일도 다 없어졌다. 트럼프가 씩씩해서 과격해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겨도 미국이 입을 피해가 없는 세월이 되었다 하는 것이 지금 미국이 횡재를 당한 결과입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한테 야, 너네는 참 재수도 좋다 이렇게 횡재도 맞고 그러면 화냅니다. 사실은 이 석유를 개발한 사람이 조지 미첼이라는 텍사스의 그 석유업자인데 대기업 회장은 아니고 조그만 회사 이제 사장님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평생 그 쉐일 오일은 땅속에 한 3,000m 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는 줄은 다 알았지만은 땅 밑 3,000m에 그게 5억 년 전에 바다였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바다였던 곳인데 바위층이 있어요. 바위층을 우리가 쉐일,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뭐 이파남, 혈암 이렇게 그 해석이 되는데 그 바위가 층은이 두껍질 않은데 넓습니다. 이렇게 옛날에 바다였으니까 당연히 넓겠죠. 그러니까 5억 년 전에 바다였으면 거기에 그 물고기 시체들이 있고 뭐 또 생물 이런 것들이 있을 테니까 5억 년이 지나면 걔네들이 다 이렇게 석유 뭐 천연가스가 돼 있을 것이다라고 지질학자들이 다 예측을 했죠. 근데 지질학자들이 그래서 이 지구의 석유는 끝나지 않는다. 충분히 많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아까 말한 그 리커버러블 꺼낼 수 있느냐가 문제죠. 기술이 있느냐. 그리고 기술이 있더라도 그 꺼내는 것이 가격이 싸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름값이 금값이 되면 못 쓰는 것이죠. 뭐 더 싼 에너지를 써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그 두 가지 기술과 경제적인 측면에서 꺼낼 수 있느냐 하는 거를 그 조지 미첼이라는 그 텍사스의 그 소규모 중소기업 석유회사 사장이 해결을 한 겁니다. 그 사람이 그 프래킹이라는 공법, 고압 파쇄 공법이라고 그러는데 파이프를 땅 밑 3,000m까지 가도록 이제 박습니다. 그리고 쉐일에 그 파이프가 닿으면은 그걸 다시 거꾸로 90도로 꺾어가지고 쉐일을 쭉 이렇게 뚫어서 가게 되고, 그리고 그 파이프 끝에는 구멍을 뚫어가지고 있는 힘으로 압력을 가하면은
그 바위가 이제 균열이 갑니다. 균열이 되면서 거기 모여있던 석유하고 가스가 이제 이렇게 엉기게 된 것을 쭉 빨아 올리는, 우리가 빨대로 빨아 올리듯이 그런 그 공법인데, 그거를 개발을 했고,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1배럴당 100달러에 사오던 때 미국에서 1배럴당 60불이면 꺼낼 수 있는 그 기술을 개발한 겁니다. 그리고 미국 전역에 쉐일이 산재해 있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지금 본격적으로 캐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환경 문제 뭐 이런데 그 문제들이 지금 사실은 그 없이 환경 문제 없이 지금 미국이 석유를 그 엄청나게 생산을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가지고 미국 가 보면은 그 트럭이 많습니다. 그 미국 사람들은 픽업 트럭을 상당히 좋아하는데, 뭐 뒤에 뭐 아무것도 안 싣고 다니면서 픽업 트럭 타고 다니는 사람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 아무래도 트럭은 휘발유를 많이 먹게 돼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휘발유 값이 워낙 싸다 보니까, 그리고 휘발유 값이 싸지고 가스 값이 싸다 보니까 미국은 발전소들을 전부 다 가스 발전소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가스 발전소로 하다 보니까 원가가 너무 내려가서 미국은 전기값이 대단히 쌉니다. 뭐 대학가에 있는 그 학교, 대학가에 있는 그 우리나라 치면 하숙집들이죠. 그 하숙집들이 학교 신문에 광고 냅니다. 우리 집은 전기값을 받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전기값이 너무 싸니까 그 정도로. 그러니까 전기값이 싸면은 산업이 다 부흥하게 되는 것이죠. 산업이 부흥하게 되면은 인건비 때문에 원가가 높아가지고 외국으로 갔던 산업들을 다시 불러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 셰일 혁명은 미국 내 산업혁명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그러니까 전기값이 싸지니까 생산 원가가 내려가니까 심지어 연필마저도 미국이 만드는 상황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연필은 뭐 전부 그 인건비에 비하면 그 가격이 싼 물건이기 때문에 다 외국에서 만들었는데, 최근에는 연필마저도 미국에서 생산할 정도로 이 미국의 그 경제 상황이 변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은 말이죠, 횡재를 한두 번 당한 것은 아닙니다. 미국 역사를 보면은 미국 역사에 그 횡재를 당한 것 내가 한두 개 이제 사례를 찾아봤더니, 미국의 원래는 동부 13주가 미국이죠. 그러다가 1803년에 프랑스로부터 그 땅을, 뭐 사실 프랑스도 웃기는 건데, 그 미국의 그 루이지애나주가 프랑스가 점령하고 있던 땅입니다. 그리고 루이지애나주 위쪽에 아주 그 광대한 영토가, 그게 전부 다 프랑스가 장악하고 있었는데, 프랑스가 그 나폴레옹 전쟁하면서 돈이 모자르니까 그거를 미국한테 팔았습니다. 그래서 그 땅 넓이가 214만 7천 제곱킬로미터, 우리나라 땅이 남북 하나 합치면 22만입니다. 근데 214만이니까 우리나라 땅의 딱 10배입니다. 그 10배를 얼마 주고 사느냐? 2016년 달러로 계산했을 때 2억 5천만 달러예요. 2억 5천만 달러를 제가 그냥 미국 국방비로 계산해 보니까 미국이 3시간 8분 동안 쓰면 그 돈을 씁니다. 국방비가. 미국이 3시간 지금 돈으로 미국이 3시간 쓸 국방비에 해당되는 2억 5천만 달러를 가지고 남북한 합친 땅 10배 되는 땅을 프랑스로부터 샀다. 그리고 거기는 지금 뭐 완전히 미국의 공창제대가 돼 있죠. 그거 살 때 또 뭐 이제 1803년입니다. 그래서 그걸 삼으로써 미국 땅이 딱 2배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로또는 1867년에 알래스카 구입하는 겁니다. 알래스카는 원래 그 러시아 땅이었는데, 러시아가 그거를 이제 미국한테 팔겠다고 제의를 했고, 미국의 그때 시워드라는 미국 외무장관이 그걸 사겠다라고 이제 하죠. 그때 미국 국회 또는 미국 국민들이 그 바보 같은 짓이다. 그 냉장고를 뭐하러 사느냐? 거기 추워서 쓸모없는 땅인데. 알래스카 넓이가 미국 전체의 7분의 1 정도 됩니다. 알래스카 넓이는 152만 평방킬로미터인데, 알래스카가 152만.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 요 남한 땅만 10만입니다. 그러니까 남한 땅의 15배가 알래스카예요. 근데 그거는 얼마 주고 샀느냐? 그때 돈으로 720만 달러를 주고 샀는데, 지금 돈으로 치면은 18억 달러랍니다. 그거를 금년도 미국 국방비로 치면 하루분입니다. 22시간 30분 정도 돼요. 그러니까 미국 국방비 하루분에 해당되는 돈을 갖고 알래스카를 사고,
미국 국방비 3시간분 지금 돈으로 3시간분 가지고 그 지금 돈으로 환산해서 계산한 겁니다. 로 루이지애나를 샀고, 예. 그런데 제가 요번에 그 석유가 얼마나 미국한테 횡재가 되느냐를 그 살펴보느라고 이거저거 계산해 봤더니 지금 현재 미국에 잠재하고 있는 석유를 50조 달러로 친답니다. 50조 달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2018년 미국 국방비가 7천억 달러니까 미국 국방비 70몇 년어치에 해당되는 석유가 이제 횡재가 터진 겁니다. 속에 있는 건데, 물론 미국 사람들이 그 조지 미첼 같은 사람이 그것을 꺼내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죠. 그런데 이게 이제 돈과 그 뭐 몇십억 달러를 썼다고 그러는데 그 기술을 개발하느라고. 근데 그거는 그 돈과 기술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그 조지 미첼 그 회장의 아들이 그 텍사스 대학에서 지질학 박사를 받은 그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한테 극구 만류했답니다. 이거 하지 말라고, 해봤자 별로 효과가 없을 거라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팔아 다니는 사람들을 전부 프레커라고 그럽니다. 프레커라고 그러는데 그 단어가 좀 이상하죠. 근데 프레커들은 어떻게 보면 조금 보면은 우리말로 하면은 약간 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가서 막 그 농부한테 막 사기도 치고, 당신 이거 좀 농사 짓지 말라고, 이 속에 석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나한테 팔면은 당신 부자 되니까 저 팔라고. 근데 안 넣을 수도 있거든요. 안 넣으면 막 도망가고, 이런 사람들이 그 프레커입니다. 그래서 조금 그 뜻이, 의미가 좋은 뜻은 아니에요. 근데 프레커들이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이걸 파가지고 결국은 미국을 에너지 혁명을 일으키는데 기여를 했고, 국제 정세를 바꿔놓는 거, 그 자기네들은 몰랐죠. 바꿔놓을 줄. 바꿔놨는데 이거를 종합해서 미국의 돈과 기술이 아니라 미국의 기업가 정신이라고 요약을 합니다. 아메리칸 앙트레프로노어십. 이 사람들은 정말 불굴에 실패를 무릅쓰고 이런 그 채굴 사업을 하다 보니까 미국이 이제 경기가, 미국의 그 석유들이 나오게 되었고, 물론 이제 재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그 쉐일이 없습니다. 미국에는 뭐 그냥 미국 전체가, 여러분 이제 앞으로 지도를 보실 텐데 여기 그 이 미국 지도에 뻘겋게 표시되어 있는 것이 전부 쉐일입니다. 미국 도처에서 이제 석유가 나오고, 그리고 여기 앞에 그 노스다코다라는 데 가보면은 백켄 쉐일이라는, 그 쉐일에다가도 다 이름을 붙였죠. 그 백켄 쉐일이 뭐 대박이 터지면서 미국 노스다코다주는 지금 그 주의 경제 성장률이 10%입니다. 중국보다도 노스다코다고 한 주가 경제 성장률이 더 높아요. 이 정도로 미국이 지금 그 이제 대박을 맞고 있다라고 이제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국제 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느냐? 예. 이 책을 쓴 사람이 그 오설리번이라는 그 여자 학자입니다. 그 부시 행정부에서는 그 뭐 이제 그 외교 정책도 담당을 했었고, 지금 하버드 대학 행정대학원에서 가르치는 그런 사람인데, 이분 말고 그 미국의 육군 대장 출신 중에 웨슬리 클락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웨슬리 클락 장군은 아주 특이하게 미국 육군 대장 중에서 노골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합니다. 미국 장군들이 거의 압도적으로 공화당 지지자인데 이 사람은 민주당 지지자이고, 그리고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까지 거론된 적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나온 지 한 4, 5년 됐습니다. 2014년에 나왔군요. 다음번 전쟁은 없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다음번 전쟁은 없다라는 그 책의 내용은 뭐냐면은 미국의 그 석유 때문에 너무나도 막강해지고 있다. 그래서 2등과의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미국에 도전할 나라는 없게 되었다라는 내용의 책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석유가 완전히 자급자족을 하게 되면서 미국 경제가 더 발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국제 정치에 그 우리가 패권 전쟁 얘기하면서 미국과 중국이 서로 패권 경쟁을 한다라고 항상 입에 붙어 있죠, 그 말이. 근데 이 사람은 그거 없다. 왜냐하면은 미국은 너무나도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책을 보면 오히려 중국이 붕괴될 가능성에 미국이 대비해야 된다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그래서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이 군인인데 이렇게 경제학에 대해서 발군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 그 미국 육군사관학교 경제학 교관도 했더라고요. 그 경제학 박사 출신 학자입니다. 즉 미국의
그 에너지는 미국의 패권을 대폭 강화시킨다. 여기 이렇게 나왔죠. Strengthen American Power. 그리고 지금 미국의 힘이 약하게 되고 중국의 힘이 올라가게 되면은 패권 경쟁이라는 이 국제 정치의 현상이 야기가 되는데 그것도 이제 업엔드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게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 기고문에는 그런 말도 썼어요. 백켄쉐일 노스다코다의 백켄을 이렇게 파는 날, 그 파는 날 뉴욕에서는 증권 시장 큰 은행 무너졌습니다. 2008년에 월가 붕괴하는 날. 그래서 2008년에 월스트리트 붕괴, 월스트리트 붕괴하는 날, 이제 미국은 드디어 망하는구나. 이제 미국은 더 이상 1등이 아니겠구나. 중국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1등이다라고 막 속으로 막 흥분하고 그러던 날입니다. 그때 레만 브라더스라는 대형 증권회사가 그냥 자빠지고 마는 것이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해고당하고 전 세계 경기가 엉망이 되는데 그거 무너지는 날 바로 노스다코다의 백켄쉐일을 시추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그날 거기서 석유가 대박이 날지는 모르고 했는데 나중에 백켄쉐일이 미국의 석유 지형을 확 바꿔놓은 걸 보고 우리는 망하던 바로 그날 부흥을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망하던 바로 그날 같은 날이니까. 근데 이제 석유 파던 사람들은 월스트리트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고 판 것은 물론 아닙니다. 노스다코다에 있는 백켄쉐일은 쉐일 넓이가 26,000제곱킬로미터입니다. 제가 아까 대한민국 넓이가 10만이라고 그랬죠. 대한민국 땅의 4분의 1 되는 데가 그냥 석유를 머금고 있는 바위가 깔려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만 하더라도 횡재가 아닐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국제 정치의 충격,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여러분이 다 지도를 보실 텐데 거기가 중국 석유의 47% 정도, 그리고 우리나라와 일본 석유의 70%가 그 해협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미국 석유도 10%가 거기를 통과해요. 근데 호르무즈 해협은 아주 좁은데 거기를 만약 이란이 봉쇄를 하게 되면은 쉽게 얘기하면 핏줄 하나가 막히는 겁니다. 큰 핏줄 하나. 그래서 미국 우리나라는 즉각 죽죠. 일본, 중국, 한국은 즉각 죽습니다. 왜? 석유의 40몇 %, 70%가 오다가 쓰는데 미국이 10%, 미국도 10%가 우리가 몸에 피가 10% 빠지면 죽는다라고 이렇게 우리 어렸을 때 얘기 들었는데 그 10%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미국 항공모함이 호르무즈 해협 앞에 30년 동안 상시 정박하고 있었습니다. 상설주둔이죠. 상설주둔. 그거 하기 위해서 쓴 돈을 미국 사람들이 계산해 보니까, 즉 석유를 확보하기 위해서 미국이 매년 중동에 얼마씩 썼느냐? 3천억 달러씩 썼답니다. 3천억 달러. 그런데 미국이 중동을 지키기 위해서 3천억 달러를 썼고, 그리고 석유를 사오는데도 수천억 달러를 썼습니다. 그 합치면 한 5, 6천억이 되는데 미국이 전체 매년 평균 내는 적자가 한 7천억 됩니다. 근데 석유가 해결되는 것만 하더라도 그 적자가 다 해결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무역 적자가 그냥 일거에 해결되는, 그리고 중동을 지키기 위한 국방비가 일거에 해결되는, 그래서 중동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중동에 있던 항공모함들을 전부 아시아로 보낼 수 있다. 이것이 오바마의 리밸런싱 아시아가 되는 것이고 트럼프의 인도 퍼시픽 전략이 되는 겁니다. 중동을 이제 더 이상 안 지켜도 되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 지난 12월 달에 있었던 예루살렘도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지구 정치가 뒤바뀌는 상황이 되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러시아, 지금 우리는 또 러시아를 상당히 강한 나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어느 동북아시아 국제정치 강의하다 러시아를 안 하니까 러시아는 왜 안 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러시아의 2016년 GDP는 한국보다 적습니다. 한국의 GDP가 러시아보다 더 많아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리나라보다 얼마나 더 넓은 나라입니까? 그런데 GDP 가난한 나라입니다. 러시아가 가난해지게 된 결정적인 배경은 뭐냐? 미국의 천연가스입니다. 러시아는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대외 수입이 전부 석유, 가스 팔아서 얻던 것인데, 바로 미국의 석유혁명이 나는 바람에 유가가 다 내려갔죠. 유가가 내려가서
소련의 수입이 아주 엄청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2014년에 그 지금 말한 노스다코다 백켄쉐일이 대박이 나는데 바로 그 해에 러시아의 GDP가 한 몇천억, 거의 한 3분의 한 30%가량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해외로부터 벌어들이는 돈이 다 없어지는 바람에 그래서 그 러시아가 지금 뭐 사양길에 있는 나라죠. 사양길에 있는 나라고 그 국민 소득도 GDP가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국민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나라입니다. 평균 수명도 줄어들고 그래서 러시아가 그 큰 변수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렇게 파워라는 측면에서. 그런데 그 러시아를 물론 미국이 이제 그 이번 보고서에서도 보면은 뭐 적국이라고 했지만은 저는 그 러시아라는 대마가 쓰러지도록 놔두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 국제적인 균형을 위해서 중국과의 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 미중 패권 이 문제도 다시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중국은 석유를 막 사오는 나라고 미국은 석유가 남는 나라입니다. 미국이 석유 가지고 장난하는 나라입니다. 장난 그러니까 조금 말이 좀 어폐가 있는데 석유를 가지고 국제정치의 도구로 활용을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미국이 옛날에는 중국이 아니라 소련을 이제 적대관계의 상대방으로 삼았죠. 소련은 석유를 팔아가지고 그 수입을 올리는 나라인데 그 레이건 대통령 때 소련을 붕괴시키기 위해서 사우디아라비아랑 아주 잘 지냅니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 생산량을 조절함으로써 소련의 석유값을 오리고 내리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국제 유가가 오른다. 그럼 석유가 수요보다 생산이 적다는 뜻이죠. 그때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를 이제 자극해가지고 석유를 덮게 만듭니다. 그럼 석유를 덮으면은 국제 유가가 내려가니까 소련으로 가는 달러가 줄어들죠. 바로 미국이 그런 식으로 조작을 함으로써 소련을 붕괴시켰습니다. 미국이 석유가 모자랄 때도 석유값을 가지고 한 나라를 붕괴를 시켰는데 지금 미국은 이제 석유가 남아 돌아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 윈드풀 이 저자가 얘기한 것은 그렇지만 미국은 중동 정책을 계속할 것이다. 왜? 그 중동의 석유를 중국이나 또 다른 나라들이 마음 놓고 싼 값에 사가지 못하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느끼는 여러분들 뭐 다 이렇게 차 운전하고 다니시니까 그 석유 가격에 대해서 이제 예민할 겁니다. 지금 제가 이제 물어보면은 그 기억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2014년 7월 달에 주유소에서 휘발유 1리터에 얼마 내고 넣느냐 물어보면 대부분 모르는데 그때 2,000원이었습니다. 2014년 7월에 우리나라 석유값 평균이 2,000원이었어요. 지금 이제 그것이 내려가서 어느 정도까지 내려갔냐면은 아주 싸게 내려갔을 땐 1,200원까지 내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1년 동안에 1,400원대를 유지하고 지금 1,500원대가 또 됐죠. 저는 미국이 이걸 가지고 게임을 벌이지 않고 그냥 그 순수히 경제적으로 우리는 우리 거 벗어 쓸 거야 하고 그러면 1,200원, 1,300원이 정상적인 가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은 미국이 중동 석유를 엄청 수입을 했습니다. 미국의 전체 10%지만 그게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미국이 이제 중동 석유를 거의 수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동에서 생산된 석유가 이만큼인데 이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2,000원짜리가 1,200원까지도 내려갈 수 있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내려가면은 누가 좋느냐? 석유 사다 쓰는 나라는 다 좋죠. 한국도 좋고 일본도 좋은데 미국이 생각엔 중국도 좋다. 근데 그거는 좀 그렇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 중국을 좀 피곤하게 만들려면 석유값이 올라야 되죠. 바로 그런 의미에서 미국이 뭐 셰일을 감산하고 중동의 석유를 그대로 컨트롤하려고 한다는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제 중동 석유를 안 사오니까 이거는 너네들 마음대로 하세요가 아니라 너희들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면은 석유 수입하는 중국, 미국하고 이제 지금 한번 대들겠다는 중국이 아주 좋아지죠. 그거는 미국이 별로 이렇게 가만 놔두지 않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요 저자는 이 메간 설리반이라는 교수는 중국도 괜찮다고 그러는데 요 책을 해설하는 사람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그 낙관적으로 해석을 한 거다라고 지적하는 것을 봤습니다. 저도 뭐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이렇게 그 횡재를 맞았는데 국가가 횡재를 몇 번씩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국이
뭐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은 축복받은 나라라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요 책을 지난 겨울 연말에 앉아서 아주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가서 본 분위기가 경제가 확실히 좋아지는구나. 트럼프 대통령이 잘한 것이라기보다도 또는 오바마 대통령이 임기 말년에 잘한 것이라기보다도 2014년 이후에 석유혁명, 석유 뭐 에너지 레볼루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앞으로 지구에 석유가 모자르단 말 이런 말은 국제정치학에서 이제 없어집니다. 뭐 석유 한 방울은 피 한 방울이다. 이 말도 이제 서서히 없어질 것 같아요. 그게 지난 한 5, 60년 동안 국제정치의 그 키워드였었는데 그렇지 않은 세월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 미국의 석유 혁명에 대해서는 또 뭐 지금 논문을 써둔 곳이 뭐 여러 개 있습니다. 또 차후에 또 더 업데이트된 자료 가지고 다시 한번 뭐 강의를 할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